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8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 연구센터 고정현 팀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 보고서의 사스피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럼 순서는 개회사에 이어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종합 토론을 이어서 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 자료는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자료실 본회 활동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님의 개회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개회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운열입니다. 챗GPT가 갈수록 영리해지다 보니까 개회사도 내용도 좋아지고 길이도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제18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성신여자대학교 전홍민 교수님과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 보고서의 사스비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기업 경영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중심으로 각국이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기반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기업들의 정보 공개 방식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사스비 기준은 산업별로 기업이 공시해야 할 핵심 지속가능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도 사스비 기준을 참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스비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재 얼마나 사스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점검하고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공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와 함께 기업의 실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제도 수립과 실무 대응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간 기업의 재무 투명성과 책임 있는 정보 공시를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역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신대학교 전홍민 교수님께서 국내 지속가능 보고서의 사스비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거나 좌장님께 전달하여 종합토론 시간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홍민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지속 가능 보고서의 세스비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성신여자대학교 전홍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은율 회장님 및 담당자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용역을 끝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본 용역을 소개해 주신 숭실대 전교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대 정광환 교수님께서는 오늘 9일간의 유럽 회계학회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이제 연구의 배경을 이미 다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실증 분석 결과, 그리고 산업 분류 체계 특징,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마지막 결론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작년부터 이제 ESG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요. 특히 이제 기업이 속한 산업이 어떻게 세스비를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세스비의 준수 정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SSB에서도 세스비 기준을 고려를 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스비 기준의 준수 정도가 특히나 이제 ESG 공시의 신뢰성이라든지 투자 의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SB는 향후 2년간의 세스비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특히 12개 산업 기준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와 계신 이웅희 상임위원님 및 회계기준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ESG 공시 기준이 과거 한 10년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했지만 최근에 많은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일관성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의 SEC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약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은 주춤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 말부터 다시 조금 잘 정비가 될 걸로 믿고 있고 또 EU 같은 경우는 이제 CSRD 그리고 공시 투명성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공시가 있고 하지만 올해 초에 이제 좀 공시 기준을 더 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금 발표한 바 있고요. 그러면 더 ESG 공시가 기업들에게 프렌들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한국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ISSB 안 같은 경우는 TCFD와 SESB 산업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초안이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제 한국도 금융위원회가 관련된 최종 번역본을 2023년 12월에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연구가 조금 필요했냐라고 본다면 국내에서도 2024년 4월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서 세스비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25년에도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하는 걸로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당연히 이제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속가능성 공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 공시에서 의무 공시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로 어떻게 공시를 할지에 대한 보다 좀 구체적인 안이 아직은 좀 많이 연구가 좀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세스비를 실제로 자율 공시 상황 하에서 얼만큼 준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조금 궁금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스비는 SICS라고 해서 지속가능성 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KICS, 즉 우리가 이제 국내 산업 특성과 과연 컴패러빌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규명한 연구가 사실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저희가 이제 한 2개년도 2022년도와 2023년도에 2개년도를 타겟팅을 해서 세스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세스비에 다 전문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바로 그럼 실증 분석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연구 결과는 사실은 이제 해외에 레퍼런스 페이퍼가 있었다면은 조금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찾아봤지만 이제 본 한국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레퍼런스 페이퍼를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IFRS에 대한 수용 수준을 연구한, 이것도 역시 한국공인회계사회 용역이었는데요. 정준희, 기도훈 교수님의 방법론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IFRS 수용 수준을 질과 양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 결과는 세스비가 아무래도 좀 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아우르는 조금은 더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가지 지표를 한번 핸드 컬렉팅을 해서, 먼저 세스비 기업이 공시한 정량 지표 개수, 그리고 세스비 정성 지표 개수, 정량 점수, 정성 지표 내용의 충실도, 준수율, 양적 공시율, 질적 공시율, 그리고 이걸 종합한 종합 공시율,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를 해봤고요. 그리고 최종 표본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기업들이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22년보다 23년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들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2년에는 197개, 23년에는 258개로 최종 455개 기업 연도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수 정도를 먼저 저희가 정량 점수와 정성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핸드 컬렉팅을 해서요. 최대한 좀 객관적이고 이제 비교 가능할 수 있게 연구를 좀 진행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스비 기준을 아무래도 공시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ESG 데이터와 공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 많이 한 일종의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공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거를 24년에 발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약 한 250개 기업이 실제로 세스비 기준을 반영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재밌었던 거는 양적인 수준이나 질적인 수준이 산업별로 굉장히 좀 상이하게 드러났다라는 점이 있고요. 따라서 추후에는 공시 내용의 뭐 구체성이라든지 데이터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평균적인 효과만 봤을 때는 기업이 공시한 세스비 정량 지표 개수는 약 한 10.356개로 나왔고, 정성 지표는 약 3.404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로 많이 공시한 기업은 이제 63개와 22개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 사실 준수율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준수율만 봤을 때는 정말 거짓말처럼 2022년보다 2013년에, 그러니까 2022년은 평균이 한 0.60으로 한 60% 정도 우리가 준수했다고 봤지만, 23년에는 0.618로 한 61.8%, 즉 약 한 1.3%는 저희가 준수율을 증가를 했다라고 저희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양적 공시율도 0.844에서 0.866으로 증가했고, 질적 공시율도 약간 증가했고, 그리고 종합 공시율을 봤더니 2022년에는 0.860으로 2023년 0.88이 대비 약 한 2.2%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따가 발표를 하겠지만 고려를 해봤지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많은 기업 담당자들을 저도 만나 보는데 세스비가 저희가 바로 이걸 활용하기가 조금 복잡하다, 그리고 좀 어렵다, 애매모호하다라고 말한 거와 달리 생각보다 준수율이나 공실 측면이 양호하게 저는 나왔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이게 아무래도 상장 기업들, 특히 세스비를 공시하는 상장 기업들이 아무래도 스터디를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IFRS도 한 2년 정도 준비 기간을 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2년 대비 2023년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저희가 쭉 보면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공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질적인 부분을 올리려면 양적인 부분이 낮춰질 수도 있고, 양적인 부분을 올리다 보면 질적인 부분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반비례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저는 원래 사전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공시의 질과 양이 동시에 선순환적으로 개선이 되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변화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상장 기업은 또 얼마나 다를까라고 생각을 봤더니, 유가증권 시장은 이제 세스비 준수율만 봤을 때 이제 0.62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물론 샘플은 좀 작습니다. 하지만 0.583으로 역시 유가증권 시장이 준수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종합 공시율에 있어서만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거의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세스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종합 공시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를 한 권역으로 봤을 때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아무래도 ESG의 의무 공시에 더 빨리 대비하는 국가와의 좀 비교 데이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금 높은 기대 수준을 아무래도 맞추려면 요런 이제 ESG 공시, 특히 세스비 공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일으켜지는지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대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표본은 우리가 제조업, 뭐 금융업, IT 산업 중심으로 분포를 했는데, 재미있게도 세스비 준수율 상위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약 한 87.5%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부동산업, 건설업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났고, 역시 공시율 상위 산업도 역시 예술, 서비스업, 뭐 개인 서비스업. 그래서 서비스업들이 종합 공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한계로 인한 걸로 전 추정은 되는데요. 평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아무래도 조금 포린 익스포저가 적은 좀 내수 중심 산업을 영위하는 에 대해서는 공시 참여가 어느 정도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또 관점을 또 살짝 달리해서 세스비 섹터를 한번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스비에서 제시하는 섹터가 있는데요. 세스비 준수율 최상위 산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건 사전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인프라 산업, 인프라 산업이 아무래도 세스비 기준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준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 종합 공시율은 앞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서비스 산업이 약 한 95.4%로 나와서 각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사실은 저희 샘플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게 속칭 이제 자원 변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변환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아래서 보시는 예로 든다면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 LG화학, 하나솔루션과 같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글로벌 ESG 규제라든지 그 어떤 산업이 가진 특징, 그리고 이제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요런 준수율이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수율과 종합 공시율 상위 산업을 인프라 산업별로 봤고,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12개를 조금 먼저 고려해 달라라는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산업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까라고 하다가 봤더니, 일단 준수율이 좀 낮은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추출물 및 광물 처리 산업과 식음료 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의 준수율과 종합 공시율을 개선할 수 있는 조금 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본 것들로는 좀 공시 우수 기업 사례를 좀 더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계 전반에 이제 모범 사례를 좀 공유하고 특히 이제 벤치마킹을 좀 지원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지속적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공시 품질 평가 및 피드백에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전체 평균 대비로는 좀 우수한 산업이 인프라,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산업이 춘출문 및 광물 처리와 식음료 쪽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은 세스비 준수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중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요 인제 세스비 준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제 지속 가능 관련된 팀장님과 이제 팀원들께서 계속 저에게 많이 얘기를 좋은 의견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인제 좀 추가 분석 격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스비 기준의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개수, 그리고 기업이 발행한 어떤 정량 지표 개수와 정성 지표 개수를 기반으로 두 개 다 분석을 추가 분석을 해 봤지만 거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게 인제 안 나오면 좀 이제 골치 아픈데요. 그래도 잘 나와서 우리가 어떠한 가중 평균을 쓴다 하더라도 요런 어떤 패턴이 잘 나오고 있다. 즉 기업들이 이제 세스비 준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공시율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추가로 조금 고민해 봤던 부분이, 그러면 왜 이렇게 세스비 준수율이 올라왔을까에 대해서 일종의 인제 우리로 치면은 좀 어렵게 얘기한다면 이제 원인 분석을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저희가 인제 얘기를 했던 게 세스비의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인제 그 활동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샘플이 전체의 한 몇 프로나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22 년에는 인제 세스비 공시와 관련해서 활동 지표를 포함한 비율이 이제 60% 였는데요. 2013 년에는 이제 64%가 돼서 우리가 원인적으로 봤을 때도 활동 지표를 포함해서 더 나은 세스비 준수율을 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인 결과를 하나 저희가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요 부분이 저는 인제 가장 향후에 세스비에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제 한 개만 산업을 지표 공시를 해도 되는데 심지어 인제 KB금융이라는 회사는 5 개나 공시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기업이 그 내비게이터로 치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2 개를 공시할 수도 있고 3 개를 공시할 수도 있고 심지어 5 개를 공시할 수가 있는데 요런 복수 산업 지표를 공시를 한 기업이 무려 16%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공시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크게 한 3 개에서 4 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분야 다각화의 이펙트라고도 좀 판단은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2023 년이 2022 년, 그러니까 2022 년은 약 14%, 2023 년에는 한 18%로 약 한 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은 좋으면서도, 양적인 점에서는 좋으면서도 안 좋은 면도 있는 게, 너무 많은 정보를 이렇게 공시를 하다 보면 혹시나 이제 투자자나 관련된 분들이 더 좀 헷갈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 더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불가능 지표로 인해서 특히 이제 미공시를 하더라도 세스비에서는 다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제 좀 핸드 컬렉팅을 해 봤더니 다행히, 정말 슬라이틀리 하지만 2022 년엔 12% 였는데요. 2023 년에는 11%로 한 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회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게,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추정을 했던 부분들이 인제는 측정의 영역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심지어 측정이 불가능했던 지표들이 최근에 이제 측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해진 부분들이 요런 어떤 양적 불가능 지표가 그러니까 그런 미공시 현황이 줄어드는 하나의 또 이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용역 과제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 봤던 그 과제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칭을 좀 더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스비와 KIC를 그럼 어떻게 매칭을 해야 우리가, 죄송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인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3-4 일간 엄청난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너무나 좀 아쉽게도 그냥 세스비의 어떤 부문,
것과 KIC 중분류를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회사 그 기업의 특징 중에서 이제 지주사라든지 전문 서비스업을 특히 그 운영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특히 좀 매칭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매칭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수기업 사례는 일단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약 한 10에서 15분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지속가 그러니까 이제 향후의 방향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Sustainability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이라고 하는 즉 산업별로 지속 가능성 이슈를 모아놓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SICS 연구가 사실 회계 쪽에서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저는 했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회계학자들이 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연구들이 이쪽이 법학자분들이 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쪽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쪽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이쪽이 이제 약간의 결과만 말씀드린다면 매칭이 좀 안 되고 한국 현실에서 SICS를 그대로 도입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SICS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KIC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에 따라서 가장 많은 산업군 매출액을 하는 걸로 분류를 하는데 이 SICS는 특이하게도 제품 단위가 아니고 ESG 리스크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출발선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SICS랑 KICS는 매핑이 사실 될 수가 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의무 공시가 만약에 됐을 때 매핑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KICS는 이제 잘 아시니까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요 이제 매칭 문제가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해당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제 조금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도입하는 거는 어려움이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칭 자료가 부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하나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시차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3월에 똑같이 이제 공시를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보통 7월이나 8월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시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같이 이제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유건과 김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법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매칭을 했고 추후에 이제 회계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혹은 파이낸스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 중간재 생산 기업의 산업 분류를 KIC에서는 약간 놓치는 부분을 어떻게 SIC에서는 이걸 우리가 할 건지를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좀 문제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히 이제 세스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산업별 활동 지표 공시 비율의 개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와 익스플레인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그 공시 제도를 쓴 지가 이제 거의 5년 정도 됐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잘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서 세스비 기준도 이제 가능하다면 그 컴플라이와 익스플레인 정도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크게 저는 이렇게 좀 괴리감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어떨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향후에 화두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복수산업지표 공시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산업별 정보를 복수로 공시할지 그리고 몇 개로 할지 어떤 산업들로 결정할지를 회사가 재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5개까지 공시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최선인가? 그리고 혹시 이제 규제 기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줄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양적 불가능 지표도 마찬가지로 컴플라이 익스플레인 정도로 우리가 조금 더 완화된 그 공시 규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세스비 기준을 만약에 무수정으로 도입을 할 시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저는 매핑 문제라고 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선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연구를 하겠지만 조금 더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것도 이제 중복 매칭의 문제는 이제 조금은 다른 문제긴 한데 만약에 두 개의 산업이 다 중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일종의 매칭의 약간의 조금 이제 익스펜디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세스비도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우리가 경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량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할 거냐. 그래서 정량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실을 반영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IFRS 도입했을 때 KIFRS를 했듯이 조금 어느 정도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유럽과 지금 그 미국이 처해 있는 그 지오폴리티컬 리스크와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저는 좀 다르다라고 저희가 보는 게 한국은 지금 중국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또 맞닿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인제 좀 지역별 특성을 전혀 이제 고려를 안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산업만 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져 버리니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지정학적 요인을 조금 더 이제 반영할 수 없는지 그래서 이제 나온 이제 어떻게 보면 컨셉이 로케이션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을 좀 더 이제 파악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근데 이게 이미 사실은 SSB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KSSB S1 문단 32-4에 동일적 운영 기업 공시 정보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만약에 적용되는 게 없을 때는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는 이미 좀 나와 있는 구절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저희가 이제 겪다 보니까 산업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정학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할 때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들어가면 완성도가 아무래도 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 처해 있는 그 로케이션 리스크가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요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오늘 당연히 너무나 또 기래성 같은 분들이 토론을 와 주셔서 이따가 너무 좋은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세스비 관련돼서 선행 연구도 해외도 찾아보고 한국도 찾아봤는데 이 준수율이나 아니면은 요 이제 공시율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돼서 요런 쪽 연구가 좀 활발하게 저는 좀 많이 나왔으면 사실 좋겠고요. 그리고 인제 막연하게 사실은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아 세스비 너무 복잡해. 세스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인제 준수율이 약 61.8%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우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타임 트렌드로 봤을 때 22년 대비 23년이 우리가 준수율과 공시율이 공이 좀 증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은 하지 않아서 조금 외람되지만 24년도에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인제는 저희가 세스비를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고 세스비를 어떻게 소프트 랜딩 우리가 잘 도입해 나가고 이거를 추후에 이제 인증과도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저희가 인제 좀 고민할 이제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하나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퍼즐링이 요 이제 SICS와 KICS의 불일치였습니다. 이게 저도 아까도 표 하나를 보여드리고 고민을 혼자 많이 해봤는데 제 머리로는 이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SG 데이터가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ESG 데이터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스비 기준도 그런 게 더 잘 이제 정립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가 도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제 이미 저희가 인제 고민이 좀 이미 많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아직은 제가 쪼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일본이 지금 해외에 세스비 도입과 관련해서 거의 무수정으로 지금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거든요. 근데 인제 일본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인제 무수정으로 거의 도입을 했다라는 말은 근데 이제 약간의 아쉬운 점은 이제 경제적 효과를 본 연구가 한 개라도 있었으면은 사실은 저희가 더 이제 좀 컨빈싱이 됐을 텐데 그건 안 됐지만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ISSB 기준에서 SASB 기준을 우리가 참조를 하고 또 적용 가능성을 조금 고려를 하도록 하는 게 인제는 이제 좀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쪼끔의 이제 약간의 좀 기업들의 어려움 같은 걸 좀 낮춰 주고 좀 소프트 랜딩하게 도입할 수 있는 좀 방향성을 저희가 인제 설정할 시점이 인제 오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쪼끔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결론을 세워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내 지속 가능 보고서의 사스피 기준 준수 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고 시사점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종합 토론인데요. 약 9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3시 45분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3시 4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의 진행은 좌장이신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18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의 좌장을 맡게 된 서강대학교의 송민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CSB 기준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인증포럼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회가 진행될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이제 기준을 맞추냐 못 맞추냐 얼마만큼 잘 준수하냐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구체적으로 됐고 그리고 고무적인 현상은 많은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인증률 또는 준수율도 상당히 좋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연구를 하신 전홍민 교수님과 정광화 교수님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잠깐 수석 토론자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배 한국표준협회 수석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의연 세종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금한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 면면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가기관, 기업, 인증기관, 그리고 지준재정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셔서 오늘 좋은 토론 하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현재 웨비나로 참석하신 분들은 그 웨비나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전달이 되니 혹시 질문이나 그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외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앉아 있으니까요. 그냥 맨 오른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 여러분 쪽으로는 왼쪽부터 김경배 수석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표준협회 김병배입니다. 그 이름이 김씨다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하면 항상 처음 하게 되네요. 오늘 그 연구 발표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CSB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 좀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뭐 통계도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GRI 기준으로 보고서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 거기서 이제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CSB 또 TCFD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기준을 확장해 가면서 정보 공시를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그 선을 넘어서 또 CSB나 TCFD 같은 추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이 검증을 시도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최근에 저희 표준협회에도 뭐 이런 검증 의뢰들이 좀 들어왔고 저희가 몇 개 이렇게 수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검증 수행하면서 볼 때 어떤 기업들은 또 이제 검증을 하기에는 그 정보의 질이나 아직 준비 그 수준이 아직은 검증은 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서로 판단이 돼서 또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도 같이 참고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 종합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의견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세스비 기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무수정 도입을 할 거냐, 일부 수정을 좀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부 현지화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산업 분류 기준은 이게 큰 문제 같아요.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현장에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그 부분을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스비 기준을 보면 다른 기준에 비해서 특히 이 정량 지표의 그 계산 산식을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 뭐 프랙티스나 레귤레이션과 약간의 차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본 것도 이제 몇 개 좀 발견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범위를 국내 이제 규정상으로는 6대 온실가스를 범위로 규정을 하고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세스비 기준 제가 번역본은 보진 못했습니다만 뭐 수정하지 않았다면 원문에 보면 그 7대 온실가스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산불화 질소 부분이 이제 포함된 건데요. 이 부분이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고가 의무화되고 또 검증이 의무화되면 뭐 보고 기업 입장에서 또 검증 기관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 기준에 맞춰서 좀 현지화할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현지화하지 않는다면 보호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2번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거고 뭐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고서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버전이 2개가 있으니까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걸 현지화했을 때 국제 뭐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뭐 사이드 이펙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뭐 여기서 현지화해야 된다 안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세스비 기준으로 보고를 하시는 보고 기업 이 기업에게 이제 드리는 제안인데 이 세스비 기준으로 어쨌든 보고 의무화가 돼서 이게 보고를 하게 되면 검증이 같이 의무화될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면은 갑자기 보고 검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당황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꼭 세스비 기준이 아니더라도 이 보고 이제 제3자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고 기업이 데이터를 준비할 때 미처 찾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의무화되기 전 단계인 지금 이 시간을 준비 기간으로 보신다면 지금 자발적 검증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꼭 이제 다들 하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좋은 이런 것보다는 그 시간에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스비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정부 기관이나 협회 단체에서는 이 동종 그 산업 간의 세스비 지표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프랙티스가 나중에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스비 보고가 활성화되고 정보의 질이 늘어난다는 이제 전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보고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본 그 보고 프랙티스는 올해 것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스비 지표 말고 기존의 다른 지표 보고하는 것들은 3개년 비교 공시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나 뭐 작년이나 이제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향후에 보고 기업에서도 3개년 비교 공시를 하시면서 매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목표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하실 거는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활동 데이터를 꼭 같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60% 정도 아까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 동종 이 업계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다르면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활동 자료는 이 데이터를 노멀하지 않은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를 보고하는 것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 패널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석 위원님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아마 의무화되면서 이 세스비 기준 또는 지속 가능성 기준이 현지화, 그러니까 의무화되면서 과연 얼마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현지에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이러한 기관이 빨리 의무화되기 전에 기업들이 많은 프랙티스와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다음으로 박정은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은입니다. 오늘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자료상으로도 좀 놀랐지만 오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지금까지 저도 이제 기업들을 만나면서 컨설팅이나 평가를 하면서 기업들 대상으로 이 사스비 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진짜 복잡하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잡하다, 어렵다. 이러한 지표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정량 지표까지 체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고, 실제로 지금 국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기업들이 6월 말까지 또 공시를 해야 되는 그 일정 안에 있어서 다들 바쁘게 그 보고서 발간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보고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GRI 스탠다드 기준으로 지금은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많이 발간을 하시지만 결국 TCFD나 사스비나 이러한 인덱스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GRI 인덱스와 얼라인이 되는 그러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그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해야 되는 사스비 지표라는 게 그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 공시율이 오늘 60%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이 사스비라는 것 자체가 그 지금은 개개별의 어떤 지표라기보다는 이슈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들이 그 ESG 경영이라든지 개선과제 도출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공시 차원에서 그 모든 이슈들을 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이슈를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성 평가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글로벌 표준이라든지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디어 이슈라든지, 그리고 동종그룹의 이슈,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산업군의 이슈죠. 그렇다 보면 이 산업군 이슈를 보기 위해서 사스비 그 기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사실 이 지표 단까지 기업들이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가 데이터를 오늘 좀 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지금 한창 기업들이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그렇다면 이제 사스비 지표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스비 인덱스 쪽에서는
미공시라든지 그리고 해당 없음에 대한 지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문제냐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또 연구 결과의 재현으로 해주신 내용들과도 또 일치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사스비 기준을 단독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아까 자료에 있었지만 뭐 SKT나 LG 생활건강 요 정도가 이제 뭐 사스비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그 ESG 내진 지속 가능 경영 성과를 그 사스비 기준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발간했지 결국 사스비는 이 GRI나 기존 공시 기준에 어떻게 보면 보완이나 그 연계 지표로 활용하는 수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시 그 평균 그 준수율이 꽤 높은 편이어서 좀 더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치가 있겠다라는 점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 사스비는 투자자 중심의 굉장히 실용적인 지표는 맞습니다. 산업별로 이 재무적인 중대 이슈를 정량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또 하고 있고 활동 지표도 있고 그렇게 공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결국 뭐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높다 그리고 워낙에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공시 정보 양이 뭐 GRI라든지 이러한 ESRS나 이러한 기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덜 부담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용이 왜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은 그 구조적인 제약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산업 분류 체계가 불일치하다라는 부분들 그 사스비는 이제 미국 체계를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 크식 기준으로는 산업 분류가 좀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두 기준이 그 매핑이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정말 모호해서 아까 복수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게 한 10%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있는데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산업군 그리고 건설업, 소프트웨어 이런 데서 좀 적용이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뒤에 지표단으로 내려가면 워낙에 미공시에 대한 부분들 해당 없는 지표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실정과 이게 맞느냐 사스비가 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수석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산업재해율이나 뭐 스콥3 배출량 이런 거 자체가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 산업재해율 같은 경우도 사스비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천인율 중심이라서 근로시간 통계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업들의 의문사항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공시 목적이 다르다는 부분인데 국내의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평가 대응용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현재 평가 지표는 예전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활용해 왔던 GRI 스탠다드나 뭐 ESRS가 이제 나오기 전에 그러한 지표들 그리고 기타 다른 이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스비에 대한 내용들이 그 사스비의 모델이 평가 쪽에 적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적용하는 기업들이 좀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그 한계가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워낙에 사스비 대응이 어렵죠. 대기업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시 시스템이나 데이터 관리, 뭐 인력, 예산 이런 모든 측면에서 좀 열악한 그리고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가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단순히 이 기준 너무 좋은 기준이어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실행 기반으로 강화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스비 구조를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한국형 산업별 ESG 지표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글로벌에서 이 사스비를 적용했다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형 기준을 독립적으로 만들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ISSB 같은 글로벌 표준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이 지표에 대한 아까 로컬에 대한 해석
이러한 컨센서스를 내부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우수 사례나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유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공시를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면 컨센서스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공시에 대응하는 이 기업도 그렇고 ESG 평가하는 기업도 이 사스비 기준으로 공시를 하거나 평가를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이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사스비를 이만큼 적용했다라고 노력은 하는데 저 불분명한 정보라든지 그 지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이나 아니면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약간 유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좀 언급을 하는데 이 중소기업은 ESG 자체를 실행하는 것도 공시하는 것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관리 대상이 어떻게 보면 사스비의 기준과는 좀 긴밀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지고요. 중소기업한테는 좀 적용 항목이나 좀 더 단순화된 지침을 사스비 구조지만 좀 제공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스비가 뭐 성과나 지표를 공개하는 공개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어카운팅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뭔가 투자 유치나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어떤 자본시장의 전략적인 수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려면 그 정부나 기업이나 평가기관이 좀 협력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반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아마 그 한국 캐스비가 그 지속 가능성 기준이 점차 이제 의무화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스비가 우리의 기반이 될 텐데 이게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거에서 장애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실정에 맞는 SIC 코드, KSIC 코드도 개발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다 적용 가능한 좀 더 강한 가이드라인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선의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세종대학교의 선의연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 자리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앞쪽에 발표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7명 중에 3번째라서 되게 기뻐했는데 벌써부터 겹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유익한 연구와 발표에 수고해 주신 전홍민 교수님과 정광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SSB 기준은 IFRS S1 및 S2 기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SSB 기준에서도 SSB 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 원천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가 의무화됐을 경우 SSB 기준은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정보의 중요성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있어 77개의 산업별로 재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별된 공시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SSB 기준은 보다 손쉽게 접근 가능한 원천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SSB 기준이 얼마나 우리 기업들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가늠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표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최근 증가하는 SSB 준수율에도 불구하고 SSB 기준을 있는 그대로 우리 기업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산업 분류입니다. SSB 기준은 산업별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게 해당되는 산업을 알맞게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SSB의 기준의 산업 구분은 애초에 지속 가능성 관련된 중요한 주제와 지표를 산출하는 목적에서 탄생한 구분이기 때문에 산업의 사업 모형, 자원 집약도,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영향이나 혁신 잠재력 등을 고려해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 기업들이 두루 적용하고 있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분류 기준은 이러한 지속 가능성 영향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적인 차이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77개의 기준서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몇 개를 골라야 할지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은 이미 앞서 말씀해 주신 토론자 분들께서 언급하셨듯이 세스비 기준상 제시되어 있는 여러 지표들의 현지화 문제입니다. 미국의 제도를 상정하여 마련된 이러한 지표들이 국내 제도에 어느 곳에 대응될 수 있는지, 이러한 지표들이 국내 실정에 맞고 나아가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세스비 기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스비 기준을 담당하는 테크니컬 스텝들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기업 전문가, 투자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서 지속 가능성 문제를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2018년 최초의 세스비 기준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세스비 기준팀에서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에 기반한 연구,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이해관계자 참여, 그다음에 세스비 기준위원회의 독립적인 감독 및 지침을 포함하는 다양하고 세심한 절차를 통해서 기준을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세스비 기준 자문 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습니다. 이를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회계 기준 제정 과정에 맞먹는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는 이제 IFRS 재단에 흡수된 세스비 기준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미국의 자본시장을 이제 기초로 진행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산업 전문가 집단인 세스비 기준 자문 그룹은 거의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타국의 토양에서 배양된 기준을 있는 그대로 우리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애초에 좀 무리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세스비 기준을 어떻게 수선 및 적용하면 우리 기업들에게 맞는 옷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아주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기업의 각계 전투에 좀 의존을 해서 나름대로의 세스비 기준에 맞춘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접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는 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꾸려서 이제 세스비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먼저 산업 분류의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이제 워킹 그룹은 산업별로 생성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텐데 앞서 논의했던 대로 국내 기업의 세스비 산업 분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미 세스비 산업 분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깊이 하고 판단이 완료된 기업 위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논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미 지정을 했던 세스비 산업 기준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면서 산업 분류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산업 간 기업 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워킹 그룹의 구성 현황을 공개적인 플랫폼에 이제 공시를 해서 워킹 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이 자사의 피어 기업이라든지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 중 워킹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산업 구분을 자사의 세스비 산업을 정하는 데 좀 참조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이었던 공시 지표의 적합성 또한 산업 전문가 워킹 그룹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국내 제도에서 요구해서 생성하고 있었던 정보를 아마 산업 전문가이신 실무자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내용이 세스비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표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대체적인 지표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 산업의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속가능성 주제, 즉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세스비 기준이 제시하는 토픽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찰도 이제 근본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세스비 기준의 재무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증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아직까지 미비하기에 해당 토픽 또는 지표들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 투자자 설문 등을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개별 기업이 각기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산업별 워킹그룹 차원에서 수행을 할 때 관련 비용이 큰 폭으로 이제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종합하면 이제 산업 전문가 워킹그룹을 조직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면 SSB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접근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의 기관 및 정부에서 이런 워킹그룹의 활동에 대해서 좀 견고한 지원을 해주신다면 지속가능성 공시가 더 빠르게 안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의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결국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적 현실 가능성을 조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서 산업 전문가 워킹 그룹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산업 전문가 워킹 그룹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 기반적인,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선우위원 교수님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 제언이 굉장히 비슷해서 아마 중원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훌륭한 연구 수행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그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 연구가 국내 상장 기업들의 그 사스비 기준 준수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고, 또 산업분류 체계 간의 정합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실무적으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개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지금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현지화 필요성과 그 다음에 산업 분류 체계 어떻게 정합성을 높일 거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연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언하고 계신 부분이 아마도 어떤 정부나 규제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산업별 매핑 체계 마련, 이렇게 두 가지 제시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코멘트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정부나 규제기관이 이 산업별 사스비 기준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이나 지침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사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부나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JAR에 게재된 그 마휴에라 2025 논문이 있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스콥 1과 3 배출 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식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스콥 3 공시 당장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논문의 핵심은 그 제약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국제 공조가 명확한 제약 조건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함께 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이 스콥 3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국이 좀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은 이 탄소 배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ESG 정보 공시 전반에도 좀 유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지향점은 저희가 명확하지만 이 세부적인 공시 항목에 있어서 좀 유연한 대응을 가져가려는 국제적인 기조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업 기반 공시 지표에 대한 의무화도 비슷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 산업 기반 공시, 특히 사스비 기반 공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핵심적인 기후 이외 사안에 대해서 이 각국이 선뜻 선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SB 차원의 어떤 사스비 내재화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들을 고려하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내 기업과 이 투자자 간에 이 산업 기반의 어떤 지표의 측정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라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우이영 교수님과 완전히 동일하게 미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스비를 제정을 하고 활용을 했느냐, 그 경험을 좀 살펴보는 게, 참조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스비 기준의 그 개념 체계를 살펴보면 이 사스비 기준은 기업 가치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 more complete understanding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하고 영업 성과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 능력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용적인 항목들로 좀 구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 실무자들 중심으로 산업별 워킹그룹 구성해서 제정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실무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ISSB 기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SASB 기반 지표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그런 시간 타임라인들을 기다리지 말고 차제에 우리도 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산업별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서 국내 산업과의 정합성 그리고 실무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좀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논의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때 가능하다면 사스비뿐만 아니라 ESRS의 산업별 지표도 함께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작성자나 투자자 모두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산업분류 체계 매핑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적인 매핑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도 사스비가 국내 일부 기업들을 이제 6 그 지속 가능성 산업 기준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부 분류는 부적절한 경우가 좀 있어 보이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한국의 표준 산업 분류 체계 KSIC보다 이 6 기준이 주가 수익률이라든가 가치 평가 정보라든가 또는 수익성, 성장성 등의 정보에 있어서 설명력이 더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 6 분류 체계가 투자자 유용성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형식적인 매핑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매핑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산운용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글로벌 그 표준 분류 체계 GICS 기준하고 또 6 기준이 또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KSIC, GICS, 6 이렇게 이제 좀 연계하는 어떤 매핑 체계는 형식적으로는 마련을 좀 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엄밀한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자신의 산업을 어떻게 좀 목적 적합하게 선정하고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론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이 산업 분류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족을 좀 더 붙이면 사스비 기준이 미국에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던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재무 정보만으로 기업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Non-Financial Value Drivers를 산업별로 체계화해서 공시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스비 기준이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측면에서 산업 기반 공시 체계가 좀 더 고도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인증 관점에서 산업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하나 더 나가면은 분명히 인증 다음에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미 MSCI는 자체적으로 산업 분류 해가지고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세 가지 기준이 나오게 되죠. 인증에서 나오는 거, 한국 거, 그 다음에 평가 기관이 나오는 거. 이거를 어떻게든지 온라인이 안 되면은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기업들은 여러 가지를 대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빨리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목적하게 기업이
스스로를 디파인 해야 된다. 굉장히 맞는 접근법이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님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킴벌리 이승필입니다. 그 앞에서 다 좋은 얘기를 하셔서 저도 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이 사스비에 대한 기준이 이 기업의 사업 그 유형에 수반되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 가능 관련된 리스크나 기회 포인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스비가 모든 그 리스크를 다 다뤄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사스비가 공시 지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아직 공시 의무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또 툴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ES 기준원의 평가, 그다음에 요즘 또 그 TNFD에 대한 자연자본에 대한 중요성도 올라오지, CDP에 대한 것들은 지금 통합되면서 더 강화되지.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그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이 중대성 평가에 기반해서 그 기업의 리스크들을 보잖아요. 보는데 그 측면에서 여러 다양한 지표들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기반해서 조금 더 우리 리스크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걸 어떻게 해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도 그 SICS하고 그다음에 표준산업 분류와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지속 가능과 관련된 리스크의 관점에서 출발했냐, 그다음에 표준산업 분류는 매출이 가장 많은 재화 용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일치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도 위생용 종이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사스비에 저희들 그 가정 및 개인용품에 대한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먼저 그 리스크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이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국내 기업들이 다룸에 익숙하지 않은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고도할 것인가가 솔직히 고민이고, 또 하나 저희가 위생용 종이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부직포도 만들고, 그러면 요거는 위생용 뭐 종이 제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 어느 그 사스비에서 어느 아이템이 가장 유사하지라고 하는데 딱 안 맞들어지는 아이템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학 업종도 보면, 화학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의 안전성, 그다음에 이슈가 발생됐을 때 이머전시 케이스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또 스콥 1만 지금 다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스콥 2도 얘기되고 3도 얘기되는데, 그 건을 어떻게 스콥 2를 그럼 뺄 건지, 나중에 사스비 기준을 공시 지표를 할 때 그런 건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러 가지 TNFD나 CDP나 그다음에 ES 기준원에서 요구 사항들을 보면 각각의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들은 계속 나옵니다. 저희가 ESG 관련돼서 자체 평가를 할 때도 그 용수 사용량 관리의 중요성은 어디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취수량이나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천 공장에 화장지를 만드는 제조 생산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현재 물 사용량, 그다음에 취수량,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한 원단위 관리, 그다음에 향후에 잠재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 그래서 지금 사스비에 대한 어떤 공시에 대한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아직까지 공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지표들로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버퍼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점에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평가 도구로 활용해서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아이템들을 뽑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스비 같은 경우는 공시 표준이 되려면 나중에 업종별로 다양한 니즈를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스비가 외국에서 도입된 옷이라다 보니까 그 저희 체형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맞으면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요건에 대해서 아이템을 고도할 때는 각 업종별로 협의체가 다 웬만해서는 있거든요. 저희가 배출권 거래제도 다양한 협의체가 있듯이,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사전에 기업들의 나름의 고민들을 먼저 취합하고 활용하는 걸 한다면 공통분모, 그러니까 중간에 에이전시 협의체가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유리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업에서는 MSCI에 대한 그 자체 평가도 보통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리스크 관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요 SASB랑 MSCI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SASB에 대한 도입을 좀 더 명확하고 하거나 가시화할 때 다양한 지표군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하시되 특히 이제 아무리 뭐 기업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잘 팔로우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협력사, 원부자재 공급사나 중소기업들 그리고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직접 안 만들고 OEM 업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들의 그 사스비의 충족성이나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그런 건에서 수용 가능성 해야 기업들이 동력을 얻기 때문에 요즘은 다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결과적으로 사스비에 대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공급망의 중요성도 같이 좀 이렇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CSB 준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단순히 의무 사항에 의해서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서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협의체들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MSCI의 평가 부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한꺼번에 잘 관리해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신 이용희 위원님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계기준원 이용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기준 아마 하반기부터는 산업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기반 기준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중요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전문위원회 워킹그룹이든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연구하셨던 전홍민 교수님이나 제안해 주셨던 선우이현 교수님, 이상호 박사님은 반드시 참석하셔서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얘기해 주신 게 이제 현재 프랙티스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스비 기준의 현재 문제점이나 뭐 개선 방안, 제언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변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개초안에서는 산업기반 지표, 기후 쪽의 산업기반 지표든 제1호에서의 그 산업기반 기준, 사스비 기준에 대한 참조는 다 선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뭐 발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 얘기해 주신 대로 사스비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미완성된 국제 적합성이나 이 산업별 지표의 이 목적 종합성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기준이고 현재 국제적으로 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선택 기준으로 뒀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ISSB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ISSB도 동시에 이 사스비 기준, 이 산업기반 기준에 대한 개선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국제 적용 가능성,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던 이게 미국 기반 기준이고 미국 법령이나 이런 규정을 참고하고 있는 세방목이 많다.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뭐 일례로 다양성 지표 중에서 유생인종 지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국제 적용 가능성은 이미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2023년 12월부로 국제 적용 가능성이 개선된 사스비 기준 블랙라인이 나와서 이미 공표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면 우리 자발적으로 사스비 기준을 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2018년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적용되기 전 버전이죠. 한 개 빼고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느끼기에는
사스비 기준이 여전히 국제적인 적용 가능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버전을 쓰시면 조금 더 2023년 버전이 어떻게 개선됐냐면 미국 특성 지표들 삭제했고 용어가 만약에 너무 미국화되어 있으면 그걸 일반 용어로 바꿨고 그 다음에 계산식도 국제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개선됐습니다. 2023년 거를 쓰시면 조금 더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6 분류나 산업 주제, 산업별 주제 그리고 각 지표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SSB에서도 작년 3월부터 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12개 산업 기준에 대해서는 올해 한 6월 정도에 공개 저안이 나와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 산업에 대해서도 이 최종적인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ISSB 기준의 산업 기반 기준으로 통합되게 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산업 기반 지표와 기준 현재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한국 우리 기준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방금 말씀드린 이 산업전문위원회 워킹그룹을 통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산업전문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를 메인 주제로 운영을 할 건데 첫 번째는 ISSB가 이제 사스비 기준을 개정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국제적으로 조금 통용될 수 있는 산업 기반 기준을 만들 건데 그때 우리나라 보이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국제 기준을 잘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아까 7가지 온실가스 6가지 이거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기후 기준에서도 이미 있는 얘기니까 그럼 사스비 기준에 특화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 때문에 기업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의 비즈니스도 확대될 텐데 사스비 77개 산업 기준 중에서 시빌딩 조선업이 없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사항이죠. 그래서 시빌딩 인더스트리 조선업은 그럼 어떤 사스비 기준을 적용해야 되냐 보면 마린 트랜스포테이션 아니면 그 인더스트리얼 머시너리 그러니까 그 헤비 중공업 쪽, 제조업 쪽 이쪽을 가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 조선업도 나름의 노출될 수 있는 산업별로 노출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특성화돼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사스비 기준, ISSB 산업 기반 기준에서도 이러한 시빌딩 인더스트리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던 이 K6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해서 특히 나중에 이 ISSB의 산업 기반 기준이든 사스비 기준이 우리나라화 될 때 어떠한 조정들이 필요할지 이게 아무래도 국내화 된다는 거는 글로벌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 글로벌 비교 가능성 그 정보 유용성 측면과 한국에서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검토될 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스비 기준이 아니라 이 산업 기반 정보가 왜 중요하다고 판단하냐면 이미 굉장히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이 글로벌 투자자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산업 내 비교 가능성 특히 산업 내 좋은 기업,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잘 관리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이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을 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준 그리고 실행이라는 큰 이슈에 있어서 이미 ISSB 거기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용희 상임위원께서도 산업 태스크포스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컨센서스를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우만 파트너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진회계법인의 허규만 회계사입니다. 가나다 순이 굉장히 안 좋네요. 예, 앞으로는 한 번씩은 역순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 연구 주제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웠었고요. 그리고 그 발표 자체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에 분들은 앞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예, 농담이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스비의 여러 가지 적용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스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사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별 공시지표를 제시한다라는 거의 특징도 있지만 사실 각각의 산업별로 이미 중요한 토픽들이나 아니면 지표들을 이미 결정해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GRI나 ESR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중대성 평가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사스비는 중대성 평가라는 것들에 필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성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들과 그리고 더군다나 논란에 뭐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정들을 좀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저희 사스비가 큰 틀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지속 가능 보고서를 또 인증하는 입장에서 뭐 ISSA 5000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으로 뭐 이런 중대성 분석 결과나 아니면 중요한 토픽들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인정을 범위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논의는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우선 ISA 3000을 기준으로 저희가 딜로이트에서 지금 인증을 할 때는 회사에서 뭐 GRI를 가지고선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만약에 하면은 저희가 이 중대성 평가 결과나 아니면 과정들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들이 인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GRI에 있는 모든 지표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그 망라한 지표들 중에서 그러면은 기업들이 어떠한 지표들을 가지고선 이걸 중요한 어떤 토픽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뺀 토픽들에 대해서 왜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그걸 다 문서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중대성 분석이란 절차 자체가 뭐 보고를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은 또 인증하는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 인증하는 절차 결과 뭐 중대한 토픽이 뭐 인증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범위랑 회사에서 생각하는 범위랑 서로 다르면 사실 그 이견을 좁히는 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자율공시라서 그렇게 큰 이슈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의무 공시가 되고 의무 인증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 사스비가 되게 확대되기를 그리고 더 많이 적용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사스비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기준에 비해서는 뭐 한 지표가 뭐 산업별로 한 10개, 15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숫자상으로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복수의 산업 같은 경우에 복수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경우에는 뭐 또 2개, 3개, 많게는 아까 5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또 기준들을 또 하다 보면은 좀 너무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산업별 분류 체계와 관련된 얘기들 이미 여기서 다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해결이 돼 나가고 있다라고 또 뭐 아까 방금 전에 상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 이제 사스비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스비 기준서를 보면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스비 개념 체계가 있고 뭐 기준 적용 지침이라는 게 있고 바로 이제 각 산업별로 공식 그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뭐 기업 가치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리스크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사스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때는 계속 일반적으로 막 지표 자체에 대해서 좀 몰입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IFRS S1 같은 경우에서 IFRS S1에서 이 사스비 기준이 사실 언급되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어떤 장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S1에서는 뭐 지표보다는 이제 지속 가능성 위험이나 기회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사스비를 고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FRS S1에서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 관련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기업은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적용하지만 사스비 기준의 공시 주체 또한 참조하고 이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TCFD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지고 IFRS가 TCFD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지고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사스비의 기준을 적용하는 그 시점이 사실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 앞에 전략적 단계에서 사실 사스비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을 고려하라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스비에서 어떤 지표들을 공시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지표들과 관련된 기업들의 그 산업 내에 어떤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그걸 먼저 좀 매핑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건설 산업에서는 뭐 이런 지표가 있었어요. 아까 잠깐 뭐 재해율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요. 뭐 재해율이나 사망률을 공시하도록 뭐 사스비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택 산업 같은 경우, 주택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 워낙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또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들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기업들이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산업 환경에 대한 벌금 아니면 뭐 작업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뭐 보상 비용에 관한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들을 당연히 수립을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이냐, 기회가 어떤 것들이냐,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IFRS S1에서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조금 더 앞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지표 자체보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수 공시 사례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한 2, 3년 뒤 아니면 조금 더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수 공시 사례들이 사스비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회나 아니면 리스크들, 전략들을 충실하게 공시하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우수 공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예, 저는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회계법인에 계시니까 인증 쪽에 많이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 알기로도 현재 지속가능성 기준과 관련해서 꽤 많은 기준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힘들게 경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 기준들의 한 연구에 의하면 그 기준들의 중복되는 부분이 약 80%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스비가 되든 뭐가 됐든 하나만 완전히 좀 잘 하신다면은 다른 부분에도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고 아마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토론을 다 마쳤고요. 현재 웨비나에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님께 전홍민 교수님께 한번 잠깐 의견을 여쭙고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 그 사이에도 질문이 없으면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거의 3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3개월간 사실 항공의 이제 팀장님과 이사님이랑 많은 도와주셔가지고 고민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오늘 너무 전문가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사실 제가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추후에 만약에 이쪽으로 연구를 더 디벨롭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3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먼저 선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이응희 상임위원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워킹 그룹이 저도 꼭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꼭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응희 상임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2023년 버전을 사실 저도 이걸 놓쳤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 24, 25가 더 좀 더 컴패러빌리티가 올라가면은 이게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손혜영 교수님이랑 약속을 드린 게 손혜영 교수님도 사실 지금 SSB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6월에 그 회계학회 때 토론을 해드리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이상호 지금 박사님이랑 손혜영 교수님의 그 페이퍼가 이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한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SSB가 주식 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이미 있어요. 회계학 연구에. 그래서 그 연구를 보면서 저도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이제
그때 버전은 해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향후에 조금 이제 우리나라 걸 반영한 실증 분석 쪽 연구가 더 나오면 아마 선우영 교수님도 그쪽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오면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이쪽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좀 이제 타당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저는 좌장의 역할을 넘기고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귀중한 의견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과 또 한 번 나오셔서 말씀해주신 전홍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 지속가능성 인증 연구센터의 향후 연구는 물론 저희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유익한 통찰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8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